흔히 잘못 알려져 있기로 히틀러가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잘 살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절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요 중산층입니다. 오. 그거는 그거 현실적으로 알았어요. 범죄 심리에서 왜? 왜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54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김재원 선생님, 배상훈 교수님, 오창성 작가, 송소미 아나운서 함께 하십니다. 자, 저희가 지지난 방송에 관동 대학살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그 이후에 또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이 해법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됐고 또 방의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역사 단체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음. 치욕스럽게 할 거다라고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었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하던 걸 좀 서둘렀습니다. 네. 일단 뭐 강제동원 관련된 걸 사실상 네. 포기한 거잖아요. 네. 배상을 안 받기로 한 거다 보니까 아예 그 일본 총리가 한 발언 속에는 아예 그 사실 자체를 좀 부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네.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그 논의 과정에서 네. 나왔었던 걸로 일본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라 더 좀 사실 뭐 그 역사 단체들마다 이제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암울했죠.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좀 이걸 서둘러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사 단체들이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모여서 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완전히 다 모여가지고 아마 이렇게까지 다 모인 거는 국정교과서 문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네. 이거 관련된 성명서를 한번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뭐 역사 연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언론에 많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네.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연구자들이 이런 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꼭 오프닝에 넣고 싶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성명서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의 이야기들을 인정할 수 없고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를 좀 가장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정부의 입장문 자체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이야기를 하려면 65년 네. 한일 회담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건데 네. 제 3자 변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실제 피해를 입었었던 분들에게는 결코 적합한 네. 피해에 대한 보상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반성이 없는 보상 방식이라는 것.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네.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네. 저희 그 역사 연구자 단체들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좀 현실이 있어서 저희 또 역사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안 전달해 드릴 수가 없었고요. 좀 안타까운데 지난 그 관동대학살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댓글 중에 간간히 이제는 좀 잊고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말은 좋죠. 음. 그 말만 떼놓고 보면 뭐 틀린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네. 그 전에 저희는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네.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뭐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겠지만 네. 저희가 실제 피해를 당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설득될 수 있는 무엇인가의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 과정이 지금 없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일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뭘 더 얼마나 사과를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65년에 끝났다예요. 네. 65년 이미 끝났다는데 이건 한일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중에라도 한번 꼭 집중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네. 좋겠는데 그때도 발이 많았습니다. 네. 당연히 그때도 당연히 반대를 했었고요. 그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군부죠 사실상 뭐 민정이양이 되었지만 네. 63년부터 64년, 65년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네.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요. 그걸 계엄령으로 누르고 합의한 겁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하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럼요. 군이 탱크 몰고 서울 시내 진입해가지고 네. 대학생부터 시민들이 이건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회담이고 이런 협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네. 군이 총 들고 막아놓고 합의한 협정이에요. 네. 그 협정이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네. 지금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28번, 뭐 50번 그 사이에 뭐 일본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했다 그러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없고 또 하고 하면은 없고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더 많이 했죠. 그 부정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최소한 뭐 이 정도라도 계속 사과를 했다. 나머진 그냥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 오케이. 근데 사과해놓고 다시 없고 사과해놓고 다시 없고 그게 무슨 사과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태까지 계속 사과를 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네. 여태까지 그 사실이 아니에요.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에도 보면 통렬한 반성과 진정 어린 사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통렬한 반성과 진정 어린 사과가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해자가 사과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교육 과정도 바뀌지 않았고 극우 정부의 입장도 사실 뭐 사과한 정부 정권마저도 사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좋죠. 다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 좋은데 과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는 미래가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몇천 년 전의 역사도 그게 빌미가 되고 명분이 돼서 그럼요. 전쟁이 벌어지고 다시 영토 분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폭압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사과받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채 미래로 나아간다? 이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되는 것 같아요. 65년에 한일회담의 내용을 직접 보시면은 알아요. 네.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예요, 그건. 서로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당시에 군정에서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국내용으로 각자가 추상적으로 서로는 합의한 다음에 국내에서 각자가 발표를 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마치 배상금인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상금을 받은 것이다. 네. 근데 일본에서는 결코 그렇게 발표하지 않아요. 네. 일본은 국내에서 그 한일 회담에서의 그 청구권 문제를 네. 독립 축하금으로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아. 이게 36년간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해가지고 뭐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국가로서 네. 축하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줬다는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무슨 반성이고 이게 무슨 어떤 그런 사과고 사죄고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마치 식민 지배는 남의 나라 일처럼 네. 친한 나라가 축하를 해준 거예요. 식민 지배고 그 나쁜 짓을 했던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는 형태로 그 당시의 일본 정부, 일본 애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없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 단순하게 비교해도 그 외국인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독일인 나오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되게 복잡한 게 많았어요. 한일 회담 네. 이거 할 때
이게 처음에는 일본 정부에서 요구했었던 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했었어요. 배상금을 얼마나 줄 건지. 네. 웃기지 않나요? 가해자가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내가 조사해가지고 니네 피해 당한 거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받아라. 공동 조사도 아니고 네. 본인이 받아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안 받고 있다가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에서 그걸 했어야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받고 퉁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큰 금액도 아니었죠. 그렇죠.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고 네. 근데 3억 달러 무상으로 받은 걸 기업에게 일정 정도 주고 그래서 네. 지금 제3자 병자 방식이라는 게 등장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원래 조사를 했어야 돼요. 네. 배상금을 어떻게 그렇죠. 네. 그 실제 피해를 입으셨던 강제동원 관련 누구에게 네. 어떻게 이게 국민적 됐어야 합의가 좀 되는데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를 70년대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일정 정도 주긴 줍니다. 전체 배상금 중에서 한 10%가 안 되는 금액을 네. 주기는 줘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주는데 그게 3억 달러 10년간 나눠서 받은 거 중에 10%도 안 되는 금액을 네. 준 걸 가지고 우리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된 거지라고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네.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은 박정희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쓰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돈 갖고 경부 고속도로 지었고 우리나라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는데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피해가 국가의 그 전체적인 보상으로 나아간다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건 군사 정권에서 네. 그렇죠. 그냥 입 닥치고 있어라고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전체주의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의 음. 한국의 시민 의식 속에서도 이게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그게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걸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신박한 논리인 게 경부고속도로든 포스코든 뭔가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다라고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원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받고 플러스 사과를 그때 해야 되고 개별 보상금도 그때 써야 되는 거죠. 그때 부분이 미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깔았던 걸 우리가 일어섰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마지막 핵심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건데 그걸 해석을 이제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하는 거죠. 일본 너네 사과해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같이 미래로 나가자는 건데 윤석열은 우리 한국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너네가 그런 과거의 역사관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지금 김대중 대통령 딱 똑같겠지만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얘기하니까 먹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돌아가셨다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이거는 물론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이거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 간의 문제는 무조건 정치적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정치는 이제 뭐 잘 몰라서 네. 국민의힘의 그 김영삼계가 아직 남아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까? 차라리 김영삼 대통령은 전 대통령 일본에 대해서만 그래도 강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도 버르장머리 이런 얘기는 현대 정치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외교사에서. 외교사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 일본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처음에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었죠.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조선총독부 건물로 쓰고 있었던 거 일시에 폭파하고 김영삼 아니었으면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네. 다시 한번 나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네. 시점에 국민의힘 내에서 김영삼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그때 그 조선청동부 철거할 때도 여러 가지 그 말들 많았습니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흔적이고 우리가 반성하기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사실은 그걸 다른 데다가 이전했으면 더 좋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자료로 남겨놨어야 된다. 어디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왜냐면 그것도 또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상징적으로 부시는 모습이 그렇죠.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런 논리 이제 우리나라에는 모든 외성 다 없애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저도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거나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저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는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부셨죠. 시원하게 날리는 모습이. 근데 그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맞죠. 그거 지금 봐도 통쾌해요. 근데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 지지율 조사했을 때 90% 넘었습니다. 진짜로. 그랬었나요? 대통령 지지율이 맞아요. 90%를 처음으로 넘었었다. 아니 하나회 해체하고 조선 청독부 날려버리고 버르장머리 조지고 이러면은 사실은 금융실명제하고 진정한 극우죠. 진정한 보수. 진정한 보수죠, 진정한 보수.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어서 또 역사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고 예민해진 환절기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 지킴이 아이세라와 함께라면 더 이상의 고민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김없는 완벽 세정의 아이세라 클렌징 폼으로 차원이 다른 맑은 세안 후 일주일에 1, 2회 빙하 머드팩으로 모공 관리와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 피테라의 놀라운 효능 아이세라 수면팩까지 3스텝으로 관리해 주시면 다음날 아침 생기가 살아난 피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믿고 쓰는 완벽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의 중국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격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본사에서 법적 조치 중이니까요. 혹시나 이제 구매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몰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인증된 곳에서 꼭 사야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일을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나 좀 저렴하다고 해서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구매하시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네. 네. 자, 어쨌든 뭐 제품이 좋고 잘 팔리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유사품 나오고 막. 네. 아이세라 네. 검색하셔서 꼭 들어가 보시고 제품 라인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네. 수면팩이라든지 네. 폼 클렌징 그리고 빙하 머드팩 다 좋습니다 진짜로.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아니면 인터넷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 이것저것 들어놓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또 이 어린 분들은 일찍 보험 가입해야 유리하다라는 얘기 듣고선 또 보험 어떤 거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서미 씨 나이 때 해야 제일 좋아. 전 더 어릴- 그걸 처음 알았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는 게. 왜 가입할 수 있는 게 많죠. 왜냐면 저는 자동차 보험을 22살 이때 들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들었거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그 보험사에서 직원이 와서 나를 그 사는 모양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캔해? 집으로 와서 스캔하고 갑니다. 왜?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쓱 보고 가고요. 뭐가 필요한지 이게 보는 이것저것 건가? 인터뷰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아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 잠재적 환자인지 확인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라도 왔는데 통풍 때문에 쩔뚝거리고 나가면 가입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나이 때문에. 종합병동 진짜요? 나이 네. 많고. 예. 자 그래서 가입할 거면 미리미리 가입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가장 유리한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보험장터에 문의하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작에 가입돼 있던 보험 같은 것들도 뭐 이런 조건들은 좀 잘못돼 있습니다라고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다 맞아. 상담해주는 보험장터 이용하셔서 자, 슬기롭게 현명한 보험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장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빼 쓰리랑 부부 쓰리랑. 쓰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씨 마트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기존 가격에서 50% 할인하고 추가로 2+1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리아 먹태구이는 양념이 되어 있는 먹태구이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술안주 및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맵찌질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매콤함에 먹태의 담백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고 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기존의 먹태와 달리 밀봉 보관도 가능합니다.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캠핑 및 야외 나들이 간식으로도 제격이죠. 특히 M장기획 시청할 때 옆에 두고 맥주 한 캔에 먹태 한 봉이면 이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구매는 네이버에 GC마트로 검색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배송 메시지 M장기획이라고 작성하시면 2봉 구매 시 1봉을, 20봉 구매 시 10봉을 더 드리는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 너무 맛있어 이거.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GC마트에 가시면 국내 최고의 가성비 좋은 제품들 네. 먹태구이 외에도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먹태구이 사시면서 다른 것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직장인분들 아침 자고 일어나서 출퇴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시라도 그냥 TV 보면서 맥주 한잔 할 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좀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간단한 안주로도 너무 좋은 먹태구이입니다. 네. 네, GC마트 혼자리아 먹태구이였습니다. 자,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공구 기업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 광고입니다. 리비바 드릴은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설계, 제작한 친환경 전동 공구입니다.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며 폐플라스틱의 양을 줄입니다. 8개의 폐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제품 포장 또한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입니다. M장기획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특가로 진행되며 추가로 친환경 에코 가방까지 증정이 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무게로 집에서 간편하게 쓰기 부담스럽지 않고요. 초보자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여 여성분들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충전 시간이 4시간으로 빠르게 충전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십자와 일자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정용으로 구비해 두시면 좋을 제품입니다. 지구를 위한 더 가치 있는 선택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 M장기획 특가로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에 관심이 있고 드릴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M장기획 드릴 검색해주세요. 이거 저번에 저 들어봤잖아요. 네. 진짜 가볍더라고요. 사실 여성분들은 위에 높은 데 있는 거 할 때 무거우면 손목이 네. 불편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가볍더라고요. 네. 자, 게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근데 또 폐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또 의미도 있는 제품이니까 친환경. 자, 집에서 꼭 이 드릴 공구 필요하셨던 분들 물론 드라이버로도 되지만 드릴 있으면 진짜 간편하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힘 안 들이고 빨리 되고. 네. 그리고 충전도 빠르고요. 자,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 이 위에도 M장기획 특가로 진행되고 있는 제품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네. 자, 이 리비바 드릴 외에도 필요한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블랙앤데커 M장기획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장기획 드릴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주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세계대전 특집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2차 세계대전은 언제 하는 거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합니다. 그쵸 선생님? 네, 할 건데 네. 걱정이 많네요. 왜요? 왜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많은 네. 그 밀덕후 분들과 다 무시해. 네, 다 무시해. 전쟁사를 또 사랑에 맞이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자 저희는 자 그런 뭐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네.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저 만족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네, 짚어주는 네, 네. 방송이니까 독일의 주력 부대가 이제 흑표 전차였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자 이거 듣고 빡치면 바로 나가세요. 이거 듣고 약간 먼저 빡칠 것 같으면 바로 나가시면 돼요. 네. 뭐 그런 얘기 먼저 할까요? 뭐 히틀러 생존설 뭐 이런 거. 달 뒤에 살고 있다던데. 뭐 그런 서프라이즈 거. 달 뒤에 살고 뒤에 있다. 살고 있고. 네. 여자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자. 히틀러 엉덩이가 빵빵해서 진짜 여성이 여자였다. 뭐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 뭐 이런 어, 거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먼저 할까요? 독일의 무서워가지고. 주력기 F-14였습니다. UFO 먼저 만들고 뭐 이런 거. 총 K2 썼거든요 그때. 그죠? 빨리 나가요, 나가주시면 그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일단은 히틀러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 히틀러. 히틀러 일단 그 송소매 아나운서가 먼저 저희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봐야 되는 영화나 뭐 이런 거 있냐. 네. 제가 뭘 얘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먼저 공부하고 싶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봤느냐 봤습니까?
봤어요. 뭐 봤어요? 뭐 봤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랑 다키스타워 밴드 재밌더라고요. 오브 브라더스 다 봤어요? 다 못 봤어요. 한 2부, 3부까지밖에 못 봤어요. 어. 엄청 길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너무 격렬한데 살짝 졸린 것도 있고 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그 장면이 미 육군 교본이에요. FM이에요. 어. 그 전투 장면 자체가. 네,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영상화한 겁니다. 밴드 오브 네, 브라더스가.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실제 고증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시작이 그 노르망디를 네. 위한 그 훈련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상 2차 세계 대전에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네. 일단 뭐 폴란드 침공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네. 점령까지 가는 그게 이제 1차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음. 전선은 사실상 독일과 소련의 어떻게 보면 공고한 서로 네. 간의 불가침 조약 속에서 이루어진 거. 그다음에 그게 전환되는 시점이 독소가 서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 네. 시점에서 한 번 또 뒤집어지고 마지막 기점이 되는 게 이제 노르망디인데 네. 그 이후로 사실 미군이 본격적으로 유럽 전선으로 이제 오게 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라서 네. 굉장히 사실 중요한 전투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다키스타워 맞나? 네, 제목이? 다키스타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덩케르크 작전 직전에 네. 영국의 이제 처칠 입장에서 그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기까지의 그 고뇌를 담은 아주 좋은 갈등과 고뇌를 담은 네.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연기 네. 너무 잘해. 아까 하상석이는 더럽게 재미없다고. 난 재미없었어. 너무 재밌던데. 그래요?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영국 왕 수트발 작살났다.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정장 사고 싶다는 생각을 내가 영국 전쟁 중 영국 왕 보면서 느낄 줄 몰랐어요. 영국 왕은 그때 그 영국 왕을 다룬 영화도 따로 있어요. 네. 킹스 스피치라는 말 네. 못하는 네, 말을 말 못하는 고쳐가 말을 더듬는 버릇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그렇죠. 그 두 영화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뭐라나 영화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일 수도 네. 있어요. 네. 다키스타워 같은 경우. 그래서 난 오창석 씨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암투 그 안에 갈등 이런 게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좋아할 줄 오창석 씨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진짜 모두 정치를 생각했는데. 버렸군요. 나는 정말 정사신이 없어서 그랬니? 약간 난 지루하더라고. 나는 좀 워낙 정치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서 별로 좀 신기하거나 이렇진 않더라고. 워낙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원래 저런 정도 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네. 사실상 그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영국과 독일 간의 싸움이에요. 네. 영국과 독일 간의 싸움인데 그 독일은 뭐 뒤에 쭉 얘기하겠지만 히틀러가 굉장히 연설을 파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서는 연설이 영국의 처칠의 연설이랑 네. 그 킹스 스피치에 나오는 네. 그 영국 국왕의 연설인 건데 네. 그 두 개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잘해요. 아니, 처칠 같은 경우 그 되게 유명 We Never Surrender 뭐 이런 거 하는 그 연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네버를 몇 번을 네. We never 계속 막 하는 그 연설이 있어요. 네.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막 하는. 빅토리 그거. 빅토리는 이제 그건 빅토리 뒤에 관련해서도 나중에요? 이걸 유행시킨 사람이 처칠이거든요. 네. 이게 이 승리의 부 이걸 그 뻑큐라고 이게. 이렇게 하죠 일부러. 원래 원래 이건데. 요거랑 다르대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히틀러 보라고 일부러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위를 뒤집어서 하냐 제대로 하냐 요거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킹스 스피치에 나오면은 그 이제 시작할 때 네.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영국 국왕이 하는 그게 실제 들으면 울컥울컥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더듬어서 그렇죠. 중간중간 끊어 읽는 건데 그게 네. 여운이 됐구나 예, 오히려. 복받치듯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영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네. 그걸 딱 들으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영국 국민들의 단결을 좀 외치게 되는. 반대로 히틀러 연설을 들으면 정반대. 아주 파격적이죠. 막 올라가면 아니 극장식으로 네. 해서 그것도 선전선동의 전범이에요. 스탈린과 히틀러가 아니 스탈린이 그걸 배웠다고 하는 네. 것도 있고 반대의 경우인데 우리가 까지 않은 모든 선전선동의 거의 교본이 교본. 근데 저 유튜브에서 그 히틀러 그 하는 것도 봤거든요 영상. 근데 너무 자꾸 뭔가 특별히 멋있게 느껴지진 않던데. 그건 화면으로 와서 그래요. 직접 봐야 돼. 10만 관중에 북한에서 하는 게 그걸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이 입체감으로 들리고 보고 하면 눈이 교범이죠, 돌아요. 교범. 아니, 그리고 교범입니다. 그 지난 시간 동안 정치인들의 연설을 또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 모든 울부짖는 정치 연설의 처음이라고 보시면은 거의 그- 충격적이에요. 예전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근엄하게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 예. 정석이었다면 울부짖고 감정을 울리고 RPM을 똑같은 얘기도 그렇죠. 톤을 높이면은 뭔가 울림이 있거든. 그런 걸 잘 쓰죠. 그래서 그것만 쓰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내용 하나도 없이. 손 쓰고 아 맞아요. 목 막 쓰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게 교본이에요. 그게 다. 그리고 사진 찍는 각도나 각도부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다 만들어지는 네. 조명을 밑에서 위에 하는 거 이런 거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먼저 조금 그러면 하면 네. 히틀러의 연설의 특징은 자, 전부 기획된 겁니다. 일단 네. 이거는 네. 그냥 이렇게 뭐 우발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를 기획해요. 근데 영향 아까 이제 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 소비에트의 어떤 전술 전략들도 들어오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기독교적 윤리가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을 독일을 구한 메시아로서 네. 위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유대인의 억압에서 벗어난 독립시킨 예수로 자기를 반대로 이렇게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성경 구절을 인용 많이 하고 이 그 연설을 할 때 일부러 밤에 합니다. 그렇죠. 낮에 절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감성적일 때. 네. 낮에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해요. 어. 본인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밤에 하거든요. 북한도 왜 그걸 열병식을 밤에 하는지. 조명 때리기도 좋고. 시간까지. 근데 왜 밤에 하냐 그것도 있는데 밤까지 사람들을 축제처럼 그렇죠. 극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밤 때까지 사람들이 지칩니다. 네. 일단은 몽롱해요. 몽롱한 상태에서 조용히 1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와? 언제 와? 이러고 있을 때 필요해지잖아. 네. 하늘에 서치라이트가 탁 비쳐요. 하늘. 네. 그럼 비행기가 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 열고 내립니다.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와요. 비행기를 하늘에서 내린 딱 천사. 타고 서치라이트가 비행기를 쭉 따라서 이렇게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오는 거를 서치라이트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마치 신이 1시간 내려오는 넘게 것처럼. 막 기다려가지고 지쳐있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시인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쭉 오면 계속 외치는 거죠. 하이 히틀러 계속 외치고 만세 만세 이렇게 하고 아까 말했던 위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서치라이트를 그 연단을 향해 딱 비추고 거기서부터 연설을 쫙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에도 거의 고정되어 있는 연설의 기술이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았다. 그 위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서사를 쫙 그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나와 나치다. 네. 쫙 하면 와 미쳐서 다 같이 이 뽕 맞은 상태에서 그냥 젖어드는 한편의 그리고 이제 한편의 영화죠. 영화예요. 전문 용어로 이제 고정시바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북한에 그거 할 때 앞에 있는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빠져들면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두 사람을 그 연극 배우를 투입해서 하면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옆에서 따라옵니다. 사이비 종교랑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만드는 집단 거. 최면이죠. 똑같습니다. 이거 거기 시작이 그쪽이. 저는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히틀러의 연설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독일어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독일어는 다 그렇게 하면 이게 저는 독일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 린데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조곤조곤 나중에 얘기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독일 아무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침체된 분위기에 히틀러가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 무조건 이렇게. 그럼 확 집중되지. 손 제스처 막. 이렇게. 그게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대요.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오페라 가수한테 네. 실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발성 스피치 교육을. 교육까지 받은 거예요? 스피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옆에서 이제 괴벨스가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전담을 하는 거죠. 네. 천재지 천재. 네, 게베스. 굉장히 괴벨스는 거의 그 측근 중에 유일한 박사. 굉장히 똑똑했는데 그
바스터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네. 장관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 머리를 안 좋게 쓴 거지. 그렇죠. 안 좋은 데 쓴 거지 그 좋은 머리를. 똑똑해도 뭐 그렇게 그렇네. 히틀러는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 똑똑해도 별거 없네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을 그 공유를 네. 드렸었던 건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고 네. 처음에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중저음으로. 네. 지금 위기를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이제 자중을 향해 우리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린 죽어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점점 고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거고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선 내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내가 너무 고조된 것만 봤구나. 처음부터 봤었어야 되는데. 히틀러는 비하해도 되니까요. 비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는 비하해도 되죠. 뭐. 저는 나름 따라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말만 그렇게 했으면 안 통했겠죠. 근데 거기에 맞는 사회경제적 조건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게 맞물리면서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어떤 이 히틀러의 연설과 이런 것들이 독일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위기를 타개할 사람이 히틀러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라인란트 지역의 재무장이라고 하는 것과 딱 맞물리면서 네. 의심을 가졌던 그 히틀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 의심을 가졌던 많은 독일 대중들에게 쟤라면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그 라인란트라는 지역이 원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 당시에 이 벨기에, 프랑스, 독일의 접경 지역인 것인데 여기를 사실상 비무장지대 지금의 DMZ처럼 네. 이렇게 묶어놨었던 곳인데 여기를 무단으로 자기 군이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했을 때 독일인들이 움직입니다. 아, 쟤는 하네? 네. 저거를 하네? 그 다음에 점점 체코를 먹어? 오스트리아도 합병해? 뭐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심어지면서 네. 전쟁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도 독일인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게 되는 네. 이게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것에 기적을 행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차 대전 이후에 처발렸다가 다시 재개하는 기지개를 켜는 그런 걸 이제 열광했었던 거죠. 약간 학문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우리 심리가 이제 근대의 탄생은 심리와 개인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의 탄생 심리, 그러니까 신분을 벗어난 개인, 심리라고 하는 게 신의 목소리에서 벗어난 심리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심리의 핵심적인 구현체가 누구냐? 사실은 이 독일의 요 상황이라는 사회 심리, 집단 심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구현된 현실태라는 거예요. 과거에 18세기 1990 이때는 그런 학문적으로 존재했어요. 심리라는 것이 프로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이라는 게 성립되는데 그게 현실태로서 형성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요 심리학과 히틀러와 요 독일의 상황이라는 게 대단히 좀 근대 형성과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지는 형태입니다. 여기. 네. 아니 뭐 흔한 말로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게 뭔가 정리할 게 있어야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럼요. 인물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딱 그랬군요. 흔히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완전히 망해갔을 때 히틀러가 딱 등장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요.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이 이제 초인플레이션을 겪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배상금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갚아나가야 될 때 독일이 선택한 방법이 화폐를 찍어내는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막 돈으로 모닥불 지피고 뭐 네.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학교 유명한 장면.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치욕감도 엄청났어요. 네. 왜냐면은 뭐 식민지 다 뺏기고 그다음에 원래 독일 땅이었었던 곳들까지 뭐 비무장지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주거나. 폴란드한테 내주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단 치욕감이랑 수치심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가 되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해요. 네.
그 미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바이에른 공화국 이때를 이제 바이에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독일도 성장합니다. 독일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독일 내에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이러다 진짜 배상금 다 갚는 거 아니야? 왜냐면 미국이 독일에 투자를 엄청 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패전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죠. 그 시작할 때에 독일은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이미. 네. 철강부터 해가지고 제조업 쪽으로는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엄청나죠. 풍부하니까. 엄청나죠. 공업화의 기본적인 네. 네.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겨냅니다. 그냥 미국이 투자를 해주니까 금방 이겨내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을 해요. 근데 29년에 대공황이 불어닥쳤을 때 네. 이제 그때 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못 살면 그래 우리 가난한데 원래 가난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네.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대공황이 오니까 폭삭.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질 때 옆에 나라들을 본 거죠. 음. 자기네 나라가 무너졌을 때. 네. 프랑스랑 영국은 식민지를 갖고 있어요. 음. 대공황이 와도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블록 경제라는 거를 형성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들 안에서 내수를 돌리면서 이겨내 나가는 걸 보는 거죠. 네. 그 우리는 뭐야? 우리는 블록 경제를 할 수 있을 만한 베르사유 때 다 뺏겼잖아. 이러니까 화딱지가 더 나는 거죠. 그때 베르사유 조약 체제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걸 활용하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히틀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냥 못 산 게 아니라 잘 살다가 이 베르사유 조약 체제의 한계점을 더 느끼게 되는 네. 29년 이후의 시점에서 이제 히틀러가 더 우리가 잘못 성장을 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히틀러 필연설은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20년, 29년까지 하고 히틀러 없이 다른 선택도 충분할 수 많이 있었다는 있었습니다. 거예요. 네. 우리가 60년대 꼭 박정희가 등장했어야 되느냐? 아니, 우린 다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많이 있었죠. 경제개발 계약이 박정희 게 아니에요. 조봉환 죽산 그렇죠. 조봉환 선생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부 잘못 알고 있는 뭐예요? 박정희 필연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히틀러 필연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할 거라고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거기를 독일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가정은 반대의 가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박정희였어야만 한다는 반대로 박정희 아니어도 된다는 가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히틀러 아니어도 되는 수 있는데 히틀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히틀러라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를 유년 시절부터 네. 하나씩 파악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미술가.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1889년생이고요. 오스트리아랑 독일의 접경지대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서 태어난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로이스 히틀러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좀 흔히 잘못 알려져 있기로 히틀러가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잘 살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절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 왜냐? 가난하면 자기 존재를 인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요 중산층입니다. 오. 그거는 오, 현실적으로 알았어요. 범죄 심리에서 네.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네. 와, 저는 지금까지는 뭔가 자기 현실에 비관해서 그렇게 된다고 절대 생각했는데. 그거는 자기 나중에 서사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히틀러가 만든 서사입니다. 왜냐? 지지리도 못 사는 독일. 그래서 이거 내가 극복했다는 서사를 만들려고 이런 걸 하는 거지. 드라마 쓰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로는 아. 많은 사이코패스 살인범들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살았어요. 유영철이나 이런 애들도 살았어요. 강호순 애들도.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분노 때문에 했다고 하는 서사를 만들. 그럼 이럴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를 가난을 그렇죠. 찾는구나. 그게 찾는 거지. 그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그게 그 연구 주제입니다. 그것도. 근데 히틀러도 아버지가 세관 공무원이었고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사는데 전혀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런 집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히틀러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히틀러를 연구하고 이 사람들이 히틀러 좋은 얘기를 써놨겠어. 네. 나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 전에는 너무 치장됐고. 또 반대로 약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서사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히틀러의 그 서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중산층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폭력적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때리고 자기도 학대하고 네. 이랬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고. 네네. 근데 이제 독이 이제 게르만이죠. 게르만이 출신의 네.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기록들도 보면 뭐 지금 남아 있는 기록들 어떻게 해서 안 좋은 기록만 남아 있겠지. 어릴 때부터 씹새끼였다 이런 거지 뭐. 그걸 종합해 보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못해요. 성적이 굉장히 좋진 않아요, 실제로. 네. 근데 이걸 보고 히틀러가 되게 바보 몽창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왜냐면은 이때 당시 학교를 다녔다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좀 머리는 있는 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아요. 네. 학교 성적이 안 좋고 시험 잘 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수학을 유독 못했다고 되어 있어. 수학을 유독 못했다. 수학. 근데 이게 나중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직관을 중시하고 이렇게 또 포장이 되고 반대가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역사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이제 쓰는데 그때 역사 선생님 참 중요합니다. 네. 왜 역사 선생님이 반유대주의적 네. 그런 좀 성향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어떤 그 게르만 민족주의에 대한 굉장히 강조된 그런 역사 교육을 했다. 그래서 자아 형성 시기에 그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좀 많이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히틀러도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었다고 해요. 근데 네. 히틀러는 이제 공무원에는 뜻이 없었고. 근데 이제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만한 머리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한량이었다라고 주장도 있고. 네네네. 근데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공무원으로서의 길은 가지 않고 화가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 이것도 참 말이 많아요. 그 히틀러가 남긴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일반인보단 잘 그립니다. 네. 근데 화가로 먹고 살 정도 좀 애매한데 그 정도. 재능이 있진 않았구나.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런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사실관계를 많이 외운다 그래갖고 훌륭한 역사 연구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있는 거를 저기 있는 저 카메라를 내가 또 카메라랑 똑같이 잘 그린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화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기만의 해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특히나 이때 당시에 어떤 그 미술사적인 조류와 흐름에 네. 잘 부합하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당대에서는 훌륭한 네. 화가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네. 입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대의 조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지 못했던 거죠. 히틀러는. 왜냐하면 건물 그림을 많이 그리고 말이 풍경화를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그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미술 학교에 실패합니다. 입시에 3수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왜요? 아니 이때 그러니까 썰인데 이때부터 이제 그 누가 어렸을 때 얘기 준 건데 이때 면접관이 유대인이었다. 이런 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그것 있고 때문에 이제 유대인 싫어하게 계속 됐다. 떨어뜨렸는데 그 면접관이 유대인이었다. 뭐 이런 거. 근데 뭐 한 군데 학교만 받겠습니까? 한 군데 학교만 봅니다. 한 군데만 봐요? 네. 오스트리아 무슨 예술대 예술학교에만 딱 봐요. 근데 계속 면접관이고 교수고 다 안 좋은 얘기한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썰을 들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그 학교만. 근데 이게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의 그 기록을 보면 네.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부터 과대망상 같은 것들에 대한 약간 그런 단초들이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 꿈은 굉장히 원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학업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치 얘기라든지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흥분을 하고 근데 남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설득이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고 혼자 급발진하는 스타일이구나. 이제 그게 이때부터 네. 유년 시절부터 남아 있었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미술 학교들이 있으면 네. 지원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세계 최고의 미술 대학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3수 때 거기에 이제 미술학부 아마 학부장이셨던 분이 네.
불러요. 아니 이 사람이 찾아갔을 거야 아마 히틀러가 찾아가는데 학부장이 그 히틀러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너는 자꾸 시험 칠 때마다 건물 그림을 그리니까 요즘에는 이런 트렌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건축과를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라고 해요. 근데 건축과는요 수학을 잘해요. 네. 그지 당연하지 기본이지 수학은. 네, 수학. 이과의 총체. 근데 자기 수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치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게 이때 당시를 회상할 때 네. 이때 건축학부 학부장, 아니 그 미술학부 학부장의 말을 치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해 준 이게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얘기해서 들었을 때는 이 학부장도 유대인이었다. 다 유대인이야. 이게 막 섞여 있어. 누가 얘기해줬는데 재밌게 얘기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렇게 나를 싫어하거나 나한테 지적질하는 새끼들은 다 유대인이었다. 나한테 시련을 준 자들은 다 유대인이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마 스스로는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과대망상이니까 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근데 아무튼 그게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이 들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린츠 지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네. 이제 1907년에 이제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네. 이때도 뭐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이때 네. 공무원 연금이 교장 선생님 월급보다 많았다. 그거 꽤 많이 괜찮은데. 많이 괜찮은 거기는 네. 살고시가 잘 돼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뭐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이 삶이 어떠냐면 이때까지는 능력은 없어요. 네. 그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미술이에요. 근데 미술이 계속 떨어지니까 직업이 미술학교 입시생인 거예요. 직업이 입시생. 네. 장수생이죠. 네. 예, 그 노량진 가면 이제 계속적으로 직업이 그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스까지 하고 대통령 되신 분도 계시니까. 네네네. 컵밥 먹을 때네요. 예.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이 연금 생활을 하면서 미술관 다니고 네. 음악회 문화생활을 다 다니고 즐기신 문화생활을 한량인데 한량. 한량이에요, 한량. 특히나 바그너 음악. 나중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유명한 지역의 옥시록의 그 음악이. 네. 이 바그너 음악에 심취를 해 있었는데 이 바그너 음악은 나중에 그래서 그 음악도 되게 불명예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그너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사이코패스들이 그 음악을 네. 좋아한다 뭐 이렇게. 아 실제로. 네. 아 그래요? 실제요? 지역의 묵시록의 그 발큐리의 그 네. 비행 그거 좋아. 그거를 이제 그 사이코패스들이? 연쇄살인범들이 틀어놓고 죽이고. 왜냐 그게 심장을 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막 자극하나 보네요. 예, 그 죽일 때. 나중에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연설할 때 바그너 음악을 꼭 갑니다. 네. 웅장하고 BGM으로. 네, 웅장하고 심장을 울리는 네. 그 자체. 어쨌든 바그너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잘못은 없는데 그런데 21살이 될 때 연금이 끊겨요. 원래 아마 법적으로 24살까지 네. 가만 이게 24살까지 고아연금이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마 그 소년법이 그때 네네네. 있었을 겁니다. 네. 24. 지금도 우리 남아 있죠. 23살이 남아 있죠. 참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근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게 이제 전쟁의 기운이 네. 도사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인 겁니다. 1차 세계 대전이 터지기 전에 이미 이제 징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인이니까 네. 오스트리아에서 징집이 돼야 되는데 이 징집을 피해서 미넨으로 네. 가게 돼요. 독일의 미넨.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 미넨으로 갔느냐? 본인은 오스트리아는 다종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게르만 민족의 진정한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오스트리아군이 아니라 미넨으로 가서 독일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변명한 것 같아요. 병역 기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미넨으로 옮겨갔을 때 오스트리아의 그 병무청에서 한번 찾아가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거부를 하냐면 나 신체가 병약해가지고 못 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스트리아군에서 면제 판정을 해줘요. 네. 근데 그때 면제 판정의 이유가 나약한 오스트리아인은 군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면제 판정해주고 돌아오고. 네. 걔는 정신력이 글러 먹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렇게만 또 받아들이기에는 독일에서 징집할 땐 지가 자발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독일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독일군으로 참전을 하게 돼요. 미넨에 있다가. 근데 이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희한해요.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네. 군대는 또 체질이었나 보네. 말뚝 박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친구도 많이 없고, 네. 그다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고, 네. 약간 그런 외톨이처럼 이렇게 뭐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화가 난 되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입학은 계속적으로 거절되고 그다음 뭘 하더라도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도 네. 부적응하고 이랬는데 군에 딱 들어갔더니 체질이야. 시키는 것만 하면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잘해요 군 생활을. 그런 사람들 없었어요 군대 때. 우리 때는 그런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잘 약간 좀 바본가 그런데 되게 잘하는 거야 군대 생활은. 누군가 강력한 권위로 그러니까 눌러주면 맞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 더 네. 약간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 창의력 같아요. 표출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말 잘 네. 듣는 게 더 편한 스타일. 좀 그런 특징 같아요 보기에는. 연락병으로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차 세계대전 할 때 중요한 굵직한 전투들 말했잖아요. 네. 다 참전합니다. 이 사람. 다 그 전투마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 살아남아. 다 살아남아요. 심지어 그 소속연대 3,600명 중에 3,000명이 정사했었던 네. 전투가 있어요. 그 중에 살아남는 600명 중에 한 명이고. 죽였나 동료들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훈장을 받아요. 그죠. 이거 잘 많이 살아남아서 2급 철십자 훈장이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봤는데 이게 아마 이 사람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회적 인정을. 사회적 인정을 받은 나중에 거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게. 네. 보면 그림도 그냥 있는 건 똑같이 그리는 것만 잘했잖아. 그게 창의력이 있다기보다는 시키는 거 잘한. 정해진 거를 묘사하고 따르는 건 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는 잘 맞을 수밖에 없으나 보다. 근데 인간은 원래 군대에서 어. 좀 그렇잖아요. 그 힘들잖아요. 네. 아 힘들죠. 자유가 억압당하고 자유도 없고 그다음에 뭐 약간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성욕도 네. 풀 수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음악을 즐길 수 있거나 뭐 이러는 게 없잖아요. 네, 뭔가가. 근데 얘는 원래가 성향이 그래요. 히틀러는 금욕주의자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게 딱 맞는 사람 같아요. 원래 그 역사상에 등장하는 네. 여러 그 왕들 네. 보면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권력이 오면 따라오는 게 항상 네. 성적으로 문란함이었었죠. 보통 보면. 히틀러는 끝까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막 성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마 꾸며져 있을 게 다만 많고 저 근친상간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뭐 이게 우리나라면 뭐 네. 조카랑 뭐 결혼한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성격이 이거 유분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유분증도 있고. 유분증이 뭐죠? 말하자면 유분이 많은 뭐라 건가? 그럼 지분증 5분간 퇴장. 축구복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네. 이거 애들이 똥 가지고 노는 거 아세요? 아. 똥 얘기하면 또 좋아하고 네, 똥. 아. 약간 퇴행적이고 젖 유자에 그 분자에. 분내 그렇죠. 나는 그런 분자인가? 형태. 약간 좀 아동적인 네, 아동적인 아동틱하고 아. 그래서 여기 써신 것처럼 이제 이 손가락도 빨고 그러니까 좀 그것만 보면은 들 자라는. 맞아. 여성이랑 할 예. 때도 막 방 기어다녔다 뭐 이런 그런 게. 형태도 나타나는 게 그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여자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성적 특성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아무튼 적응을 잘합니다. 네.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상병으로 1914년 11월에 진급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게 히틀러의 마지막 진급입니다.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줌에도 네. 나중에 1급 철십자장까지 받거든요. 네. 근데도 그냥 병사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것도 말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어가지고 좀 제한이 있었나?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급 거부. 어. 네, 왜냐면은 지금 맡은 역할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 말도 있고. 지급하면 장교가 돼야 되나요? 하사관이 돼야 되는구나. 부사관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뭔가 지시를 하는 지휘관이 역할이니까. 되는구나. 근데 또 한편의 기록에서는 얘가 딱 봐도 군 생활은 잘하는데 군도 사회잖아요. 네. 조직 생활은 못하는.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네. 그런 기록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휘관으로서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게끔 네.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병사로 끝납니다. 네. 그 상병으로까지만 하는데 근데 이 1916년 거의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네.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이 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네. 그냥 독가스에 의한 부상이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저번에 1차 세계대전 때 얘기했었던 그 독일 군인들이 많이 겪었다는 그 쉘쇼크 때문에 이 병원에 후송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때 부상당해서 이 병동에 있었을 때 히틀러의 경험이 중요해요. 히틀러가 이제 병동에 갔는데 여기 안에 갔더니 그 병원에 반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이 전쟁을 겪었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네네. 부상당한. 근데 이제 본인은 독일이 자기는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머지 애들은 이 전쟁의 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빨리 휴전을 해야 되고 지금 막 이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옆에서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충격에 빠진 거죠. 쟤는 누구야? 알고 봤더니 쟤네가 유대인이다.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네. 아 지금 독일을 망치고 있는 건 네. 지금 독일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건 전애들 때문이다. 저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군 내에서 네. 암약하면서 네. 지금 이 우월한 독일 인종의 전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 조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상에서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에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하면서 네. 전쟁 영웅으로 1급 철십자장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이 패전 이후가 중요합니다. 패전 이후에도 이 사람은 군을 전역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패전을 했지만 군에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찾던 공간이 어디냐면 미넨이었어요. 애초에 미넨에서 이제 끌려가기도 했었고 다시 네. 미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정보병과에 소속이 돼요. 네. 히틀러가. 근데 정보 수집을 하라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그 정보 수집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네. 거기로 들어가서 네. 정보를 캐내라 이 말이죠. 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뿌락치로 넣은 거구나. 그렇죠. 보안대에 소속돼 갖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정보 보안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제국이 해체가 되고 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일종의 공화국 형태의 독일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민헨과 미넨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지역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독일의 극우 집단들과 네. 이 사회주의 그 소련의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이합집산에 있었던 공간이에요. 아니 독일 극우와 이 좌파 세력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들도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요, 유럽의 소련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네.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사회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영국,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초기에 계속적으로 독일과 함께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건 소련의 서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그 영국은 소련이랑 뭔가 하는 걸 되게 꺼림직해 네. 해요. 왜냐하면 걔네서 계속 네. 서쪽으로 이게 넘어오는 이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이 네. 유럽 안으로 넘어오는 걸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의 미넨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었던 거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그 단체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뭔가 결속된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던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미넨 지역에서 이 사회주의 세력, 그다음 극우 세력, 이 극우와 사회주의가 짬뽕된 세력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 이런 형국이었던 거죠. 네. 일종의 꼬민 체제. 그렇죠, 막 네, 막 있는 거예요. 도시국가 형태 같기도 하고 섞여 있는 섞여 거예요. 있고 막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 할 게 없는 겁니다. 네. 특히 뭐 노동조합들이 붙기도 네. 하고 막 엉망이었던 때에 노동자장이 들어간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당이 이렇게 딱 들으면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노동자당이라고 하니까 네. 뭔가 사회주의적인 뭐 어떤 거라든지 뭐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실체를 알 수 없는 당. 어. 이게 나중에 히틀러가 여기에 번호를 받게 되는데 555번 네. 당원 번호를 받거든요. 당원 번호. 그래서 555가 신의 번호 얘기. 어. 근데 그러면 555명이 있느냐 그게 아, 그건 아니라 아니죠. 네. 500번부터 시작해. 네. 그리고 55번째. 많아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많아 보이려고. 네, 55번째 멤버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 뭔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약간 뭐라 그러니까 지금 불만은 있는 지금 독일에 대한 불만은 갖고 있는 약간 그 히틀러가 보기에도 패배주의자들이 서로 그냥 술집에서 그렇죠. 네. 호프에서 호프집에서 먹으면서 정치 토론하고 막 그러는. 아 지금 독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러는 애들 네. 한 50명 모여 있는 정당이에요. 보수정당. 지금도 호프브로이 같은 데 가면은 어. 몇백 병짜리 그 네. 맥주 마신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정치 토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독일 미넨 혹시 가보신 분들 있나요? 아니 못 가봤습니다. 미넨에 가면 맥주집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네. 거기는 보면은 그 문화예요. 독일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 네. 커피하우스 혹은 홍차. 티 홍차티. 이렇게 먹는 문화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카페가 이제 네. 프랑스에서 이제 살롱 네. 카페 이런 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독일은 맥주집에서 이런 걸 합니다. 맥주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미넨 놀러 가 보면은 그게 좀 느껴져요. 그 좌석이 네. 한국은 술집이 4명 기준 1테이블이잖아요. 네. 독일은 안 그래요. 일자로 쫙 늘어져 있어. 그 호프브로이 같은 데 가면 진짜 몇백 네. 명 들어가는 데잖아요. 몇 천 명이 들어가죠. 그렇죠. 아니 어. 우리나라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사진 같은 거 걸어놓은 네,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호프브로이. 수백 명이 네. 다 이렇게 일렬로 된 그렇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네. 일자로 쫙 있으면 어.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먹다가 네. 야 요즘 독일 어떤 거 같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쌈하고 말쌈하고 막 하는. 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유대인이 문제인 것 같아. 야 유대인이 뭐 그래. 지금 우린 빨리 사회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막 이러고 누구는 또 우리 게르만 민족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치고받는 그런 거예요 그냥. 독특한 문화. 네, 독특한 문화죠 굉장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독일 노동자당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네. 히틀러가 보기에 굉장히 언짢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독일이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뭔가 사회주의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죠. 그 듣고 있다가 갑자기 히틀러 개빡칩니다. 뭐라고? 지금 게르만 민족을 욕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 연설을 했었던 사람이 무슨 교수인데 네.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걸 딱 끊어버리고 그 교수를 욕하면서 이제 독일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갑자기 얘가 일장연설. 그 중고등학교 때 하던 그런 거 막 독일의 역사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었던 그 독일 노동자당 애들 한 50명이 박수를 친 거죠. 와! 감화됐어. 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이 독일 노동자당 이 당수가 있는데 네. 이 당수가 안톤 드렉슬러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 나중에 팽당하거든요. 나중에 팽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당에 가입하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하러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봐도 얘는 과대망상에 걸려 있는 애잖아요. 당원 50명 남짓한 이런 당에 들어가가지고 뭘 해 기도 안 찼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거절해요. 네.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너 자기도 너무 기뻤던. 보내줬던 적이 있었던가.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군에서 뭐 이렇게 뭐 철십자상도 받고 뭐 훈장도 받고 하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고쳐먹고 네. 555번 당원 번호를 받으면서 노동자당에 가입을 하게 돼요. 입당자 영입이사가 된 거예요. 영입이사.
그러니까 50명 난집한 당에 네. 약간 중치적인 어떤 인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때부터 히틀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근데 정치가가 되는. 네, 정치가가 본격적으로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요. 네. 근데 이때 기록들이 좀 이상해요. 이때 나치가 이 시절에 그 히틀러의 기록들을 말소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독일 군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독일 군의 정보였는데 정보원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 노동자 당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맡겼던 당에 들어가서 정치인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이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깨림직한 거예요. 뭔가 민족주의 전체주의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당에 들어가 일종의 있으니까. 프락치로 들어갔는데 네. 프락치로 들어가서 거기서 했다는 게 프락치 기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없애버린 거지 사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왜 이런 선택을 했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줄타기를 하다가 그냥 정치인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애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개인적인 나의 어떤 나를 인정해주는 정당에 감화돼서 들어갔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55번 55번째 멤버로서 영입이 되고 이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 50명 중에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전부장을 맡습니다. 선전부장. 선전부장. 그런 정당에 들어가갖고 정치하겠다라고 하면은 하겠어요? 저요? 안 하죠. 저는 큰 정당 가니까. 그렇죠. 오창석 어떻게 보고 군소 정당 잘 안 가요. 일단 집권 가능성이 없으면 쳐다보도 안 해. 예. 힘 있는 쪽에 붙습니다. 저는. 이때는 뭐 집권 가능성이 아니라 완전 오합지졸. 완전 오합지졸 정당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거 뭐 이 사람을 근데 능력이 좋다고 해줘야 되기는 조금 하여튼 네. 기분이 좀 그렇지만 네. 정당을 키워나갑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키워나갑니다. 이 정당사에서만 봤을 때는 네. 특히 미넨 지역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을 알린 네. 그 연설이 1920년 2월 24일 미넨의 호프로이 하우스. 호프로이 하우스라는 게 제일 그 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는 호프로이 그 맥주가 잘 안 들어오는데 네. HB라고 써 있는 그 네네네. 초록 색깔인가? 맞아요. 그 맥주집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옥토퍼 페스트라고 하는 네네. 레벤브로이는 압니다. 레벤브로이도 있어요. 아마 브로이가 광장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 맥주집 네, 뒤에 그렇죠. 많이 이렇게 붙는 붙는 광장 게, 형식으로 광장, 되어 있는. 네. 근데 호프로이가 지금도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 바이젠을 만드는. 네. 이천에 가면 오비맥주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 지하에 그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음. 수백 명 들어가게 그대로 만들. 그게 이제 그 시초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거 가보면 알습니다. 초록색은 파란 색깔. 네. 견학부스라고 할 수 있어요. HB 이렇게 되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네, 마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맥주집이고. 네. 근데 요거 때문에 사실 한동안은 치욕을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시작을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1920년 2월 24일 날 2,000명 앞에서 네. 호프로이 하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첫 대규모 어떻게 보면은 대중연설이. 대중연설을 데뷔한 거예요. 네. 2,000명 앞에서 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그 유명한 그 독일 노동자당을 이름을 바꾸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그게 나치죠. 나치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나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히틀러는 민주공화제 타도, 네. 독재 정치 강행, 베르사유 조약 타도,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다국적 기업 공격 네. 이런 25개의 조항으로 된 당 강령을 발표를 하면서 나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회주의 색채는 아예 나빠졌는데?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다른 지금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예. 거예요.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파시즘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전체주의, 거예요. 전체주의. 근데 이제 전체주의적 성격입니다. 조직은 이른바 소련식 소련의 그 공산주의 정당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내용은 극우가 되는 형식만 가졌군요. 형식만 가져온 거죠. 예. 본인이 영향을 받은 인물을 2명이라고 꼽아요. 네. 되게 흥미롭게도 네. 한 명은 그 무솔리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시즘을 만든 네. 무솔리니의 어떤 그런
국가 이게 사회를 완전히 국가화하는 어떤 그런 네. 모습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실제로 한 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기를 만든 건 마르크스라고 얘기해요. 마르크스요. 네. 왜냐하면 선전선동이라고 그렇지. 하는 거에서 독보적인 그 이전까지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자기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짬뽕이 된 그렇죠. 네.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네. 국가사회주의. 근데 사실은 뭐 레닌이나 이런 사람 연설 되게 잘하거든요. 그냥 금방 그 히틀러가 뭐에 아이디어를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나치라고 하는 걸 만든 이후로는 옆에 나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하는 거를 지켜봅니다. 무솔리니가 이제 이 시기 때쯤 1923년을 전후한 이 시점에 그 유명한 그 로마 진군이라는 거를 해요. 네. 그게 뭐냐면 권력을 장악한 거죠.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욕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그때 베르사유 조약 말무리에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극우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네. 이탈리아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 안에서 극우주의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그때 만들어지는 단체 중에 하나도 이제 검은 셔츠단이라고 무솔리니가 이제 파시스트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뭘 하냐면 내 친구들도 술 먹으려고 일부러 장례식 뻥치고 가는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검은 셔츠단이었어요. 검은 수트단 아니에요? 검은 셔츠. 차에 항상 검은 셔츠 갖고 다녔거든요. 그 검은 넥타이단 아닌가? 돌아가면서 가상인물 장례식장을 항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검은 셔츠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시초였군요. 얘네는 장례식장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가 그 아마 무솔리니는 나폴리에서 아마 출발을 했을 거고 네. 총 4군데에서 로마를 향해서 사제 군인들이죠. 네. 사제 군인들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탈리아의 왕이 이걸 진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줘요. 쫄았구나. 그리고 무솔리니를 총리로 올려버리거든요. 네. 이거를 본 거죠. 히틀러가. 네. 왜냐면 검은 셔츠단도 10,000명이 채 안 됐어요 원래. 네. 근데 로마 진군을 하는 과정에서 7-80만으로 늘어납니다. 네. 왜냐면 이거에 비슷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 네. 라는 게 느껴지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베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베가 온라인에서 네. 흩어져 있을 땐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네. 내가 일베하는 거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에 기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애들이 실제로 존재하네라고 하는 걸 눈으로 오프라인 보죠. 공간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그리고 순간 똑같은 옷을 입고 집결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방식으로 착착착 진군을 해요. 그 두려움과 그 규모가 이 사람이 압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분들이 일베가 스스로를 오픈하고 온라인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으로 나오는 시점이 한국 극우의 아마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장기 달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을 이 이탈리아 파시즘이 성공을 한 거고 네. 나치가 그걸 똑같이 보고 베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넨에서 똑같이 베를린 진군을 꿈꾸게 돼요. 그리고 이 미넨에 있었던 극우들을 결집시킨 다음에 네. 우리 베를린으로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네. 미넨에 있었던 극우 애들이랑 미넨 시장이랑 같이 네. 짬짬이를 해가지고 베를린 진군을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네. 쿠데타를 시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미넨 시장이 뒤통수 치거든요. 네. 그리고 실패를 하고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진짜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그렇죠. 성공한 거예요. 이탈리아도.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뭔가 호프로이에서 2,000명 앞에서 막 하고 막 이러니까 뽕 지가 맞아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진군을 꿈꾸다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투옥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깜빵에 들어가는데 이때 실제로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의
그 과대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미넨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정치인으로 컸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미넨에서의 그 봉기를 거대한 실패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이때까지는 네.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놈도 깡패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베를린으로 가는 저 또라이들 아니야? 네. 이렇게 봤는데 본인 혼자 우리는 되게 중대한 무언가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됐다. 네.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고 단식을 합니다. 네. 단식을. 그건 진짜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고 했대요. 네. 진짜 죽으려고. 단식 투쟁이 아니라. 죽기 위한 자살의 방식으로 금식을 택했군요.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죠. 우연과 우연이 이때부터 네. 우연이라 구조와 우연이 만날 때가 제일 그렇죠. 무서워요. 네. 근데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이 미넨 사람들이 네. 더 히틀러한테 감화가 됩니다. 그게 단식 투쟁이 된 거지 네. 이제는. 쟤는 진짜구나. 주변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오히려 그렇게 된 해줬구나.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진정성으로 받아들인 거구나. 쟤는 진짜구나. 쟤는 진짜. 그다음에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지는 죽으려고 한 거니까 재판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 나는 독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고 시종일관 강경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네. 진짜 정치범이 된 거죠. 네. 그거에 사람들이 감화됩니다. 진퉁이다. 그 매력을 느꼈구나. 네. 쟤는 진짜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 독일 국민들이 느끼던 약간 목마름을 채워주는 게 채워주는 있었겠지. 거죠.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단 이 나치의 베를린 진군에 이탈리아에서도 성공을 했으니까 베를린 진군으로 한다라는 걸 거의 대다수는 미친놈이라고 봤지만 이거에 감화되는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괴벨스입니다. 그때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죠. 네. 이때 청년 집단들이 네. 저 모습, 이 히틀러의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지금 독일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넨의 소수 정당의 수장 정도 되는 애가 네. 갑자기 거물급 정치인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미넨에서의 이 투옥되는 시점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도 모습을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원래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쿠데타예요. 네. 사형 아니면 반역되지.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15년을 못해도 받아야 되는데 13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납니다. 당시 사법 체계가 붕괴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넨에서 중앙 대법까지 안 올린 거예요. 네. 미넨 법정 차원에서 네. 얘를 특사로 내보내버린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미넨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네. 사회주의 사상부터 뭐 있었지만 극우들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것 때문에 미넨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시선이 있어요. 네. 독일 극우의 약간 그 본산 같은 어.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때 그러면서 히틀러를 풀어주게 되고 네. 대중정치인, 전국적인 대중정치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기반을 네. 닦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에서 정권을 잡게 되는지, 정치가로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요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